임산부를 구했더니 다음날 통장에 42억이 입금됐습니다. 이유도 발신자도 없이. 그날부터 정체불명의 차량이 저를 감시했고 구했던 임산부는 사라졌습니다. 익명의 경고가 왔습니다. 52억과 가족 중 선택해. 48시간 주겠다. 과연 이 남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윤세우는 공사장에서의 야간 작업을 마치고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향했다.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가루가 빗물에 씻겨 내렸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오늘 받은 15만 원으로 연체된 전기세부터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한강 다리 밑 공터를 지나던 순간 세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빗소리 사이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지만 두 번째 비명은 더 절박했다. 세훈은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다리 밑 콘크리트 기둥 옆에 임산부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배가 불러나온 게 한눈에 보였다. 그녀를 둘러싼 건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3명. 그중 한 명이 여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박서진 씨, 이러지 마세요. 회장님 유언 녹취만 넘기면 끝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협박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투였다. 여자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격렬히 저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자 중 한 명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세훈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옆에 쌓여있던 건축 자재용 쇠파이프를 움켜쥐고 어둠을 박차고 나갔다. 이 새끼들이. 세훈의 외침과 함께 쇠파이프가 공기를 갈랐다.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팔을 강타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세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훈은 공사장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맞섰다. 파이프가 또 한 번 휘둘러지며 한 명의 다리를 쳤다. 이 자식 미쳤나?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세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 오늘 얼굴 똑똑히 봤다. 두고 봐라. 흰색 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남자들을 태우고 사라졌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세훈은 숨을 헐떡이며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박서진은 고개를 들어 세훈을 바라봤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세훈의 팔을 붙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훈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세훈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병원 가야 해요. 아기는 괜찮아요? 집에, 제발 집에만 데려다 주세요. 저들이 다시 오면 모든 게 끝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세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업고 빗속을 걸었다. 근처 모텔이 보였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모텔 주인은 젖은 2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돈을 받고는 열쇠를 건넸다. 방 안에서 세훈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했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구급차가 오기 전 그녀는 세훈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동시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훈은 그때 몰랐다. 이 하룻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세훈은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박서진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세훈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임신 7개월이나 됐는데 검사라도 받아야죠. 서진은 고개를 격렬히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병원 기록에 제 이름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찾아올 거예요. 제발요. 세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짜 공포를 읽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스토킹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이 나아졌다며 거짓말을 했다. 구급차가 떠나고 세훈은 다시 방으로 올라왔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밖을 지키고 있을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세훈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윤세훈이요. 그냥 세훈이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박서진이에요. 한광물산 회장님 비서였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세훈은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회장 비서라는 단어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다. 새벽 6시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세훈은 모텔 복도 끝 창문에서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그때 익숙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흰색 밴, 다리 밑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다. 세훈의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서진을 깨웠다. 일어나세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서진은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배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신발을 신었다. 세훈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모텔 뒷문을 통해 이면도로로 빠져나가야 했다. 저 따라오세요. 조용히요.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세훈은 서진의 팔을 부축하며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3층부터 확인해. 분명 이 근처야. 세훈은 서진을 끌고 뒷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폭우가 얼굴을 때렸다. 두 사람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서진은 배를 감싸며 비틀거렸지만 입을 악물고 따라왔다. 조금만 더요. 큰 길까지만 나가면 택시 잡을 수 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눈치챈 것이다. 세훈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더 빠르게 달렸다.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세훈은 이 동네에서 3년째 살고 있었다. 그는 지름길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큰 길에 도착했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세훈은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세웠다. 서진을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댔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백미러로 흰 밴이 골목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택시는 빗길을 가르며 멀어졌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배를 쓰다듬었다. 세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집에 가는 게 안전해요? 그 사람들이 집 주소도 알고 있지 않나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 집이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집이에요. 거기선 안전할 거예요. 택시는 계속 달렸다. 세훈은 흠뻑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청담동에 도착하자 서진은 고급 빌라 앞에서 내렸다. 그녀는 차비를 내려 했지만 세훈이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서진은 빌라 입구로 걸어가다가 돌아섰다. 그녀는 세훈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당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단순한 감사가 아닌 무언가 더 단단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세훈은 그저 손을 흔들며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는 몰랐다. 이 순간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세훈은 그날 밤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공사장 일은 계속됐고 빚은 여전했다. 월요일 아침 세훈은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다. 전기세를 내고 남은 돈은 고작 8만 원. 다음 주 등록금 납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가 이상했다. 세훈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잔액 42억 8만 7,340원. 42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세훈의 손이 떨렸다. 이건 분명히 오류였다. 그는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이거 실제 입금 내역이 맞습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입금한 건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열심히 두드렸다. 그러나 송금인 정보는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입금 사유란에 보상금이라는 단어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죄송하지만 송금인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서 저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불법 입금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해외 송금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럼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반환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세훈은 어안이 벙벙했다. 42억이라는 돈은 그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때 머릿속에 박서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설마 그녀가 보낸 건가? 세훈은 은행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골목길 모퉁이에서 낯익은 차량을 발견했다. 흰색 밴. 그날 밤 다리 밑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다. 세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또 다른 흰색 밴이 서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세훈은 서둘러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문 너머로 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누군가 42억을 보냈고 이상한 차가 집 앞에 있다고. 경찰이 믿을까? 저녁이 되도록 세훈은 커튼을 친 채 방 안에만 있었다. 배는 고팠지만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SNS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K라는 알파벳 하나뿐인 계정이었다. 42억 받았죠? 세훈은 순간 숨이 멎었다. 어떻게 자신의 계정을 알았을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계정을 알아요? 답장은 즉시 왔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윤세훈 씨, 당신은 위험한 일에 휘말렸습니다. 박서진 씨가 가진 건 유언장이 아니라 비자금 명단이에요. 한광물산 이도현 부사장이 10년간 숨겨온 뒷돈 리스트죠. 세훈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비자금 명단? 이도현? 박서진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42억은 당신 입을 막기 위한 돈이에요. 동시에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죠. 그 돈 건드는 순간 당신도 끝입니다. 세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흰 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을 유지하세요. 움직이면 죽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세훈은 K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등록금 걱정하고 아르바이트하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살.
그런데 지금은 42억이 통장에 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밤 10시 세우는 다시 은행 앱을 열었다. 42억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는 이 돈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K의 말대로 이게 정말 함정이라면? 하지만 이 돈이면 아버지 병원비도 내고 동생 학비도 해결할 수 있었다. 세우는 창밖을 다시 봤다. 벤의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까지 거기 있을 생각일까? 세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K였다. 내일 오전 10시 신촌역 3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혼자서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우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K는 이미 오프라인 상태였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하지만 창밖에 흰 배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세우는 흰 밴을 피해 뒷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신촌역까지 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지만 미행하는 기색은 없었다. 3번 출구 앞 카페는 한산했다. 세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10시가 됐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세우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K에게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창가 자리로 가세요. 노트북이 켜져 있을 겁니다. 세우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창가 한쪽에 실제로 노트북이 켜진 채 놓여 있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세우는 자리를 옮겨 앉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이 떠 있었다. 게시판 이름은 대한민국 재벌 내부 고발 카페였다. 세우는 처음 보는 곳이었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한광물산 이도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다. 작성자는 익명, 조회수는 벌써 3만을 넘겼다. 글을 읽는 순간 세운의 손이 얼어붙었다. 한광물산 이도현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소 8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허위 계약서, 유령 직원, 다단계 하청업체를 이용한 리베이트입니다. 증거는 회장 비서 박서진이 보관 중입니다. 현재 박서진은 입마금을 위해 감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회사 내부 문서로 보이는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다. 계약서, 송금 내역서, 명함들. 모두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한광물산의 로고는 선명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이거 진짜면 완전 대박 사건인데? 또 재벌 비리 아니냐? 어차피 유야무야 될 듯. 박서진이 누군데? 실명 공개는 위험한 거 아님? 이런 글 올리면 고소당한다 키읔키읔. 세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박서진. 그녀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그때 노트북 화면에 팝업 창이 떴다. 메신저였다. K였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구한 여자는 단순한 임산부가 아니에요. 대체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연루됐으니까요. 42억 받은 순간부터 당신은 이 사건의 증인이자 잠재적 공범입니다. 세우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럼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저를 돕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답장이 왔다. 저는 박서진 씨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그녀가 가진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려는 사람이죠. 왜 직접 안 하고 저를 끌어들여요? 이도현은 막강합니다. 검찰, 경찰, 언론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어요. 내부 고발자 2명은 이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서진 씨는 마지막 생존자예요. 세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도현은 당신을 위협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아직은요. 당신은 그저 운 좋게 박서진을 도운 선량한 청년일 뿐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움직이면 이도현은 방심합니다. 당신을 통해 박서진의 위치를 파악하려 할 거예요. 그 틈을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세우는 의자에 깊이 기댔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42억은 회수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거예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거액이 통장에 있으니까요. 이도현은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세우는 이를 악물었다. 결국 선택지는 없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곧 이도현 쪽에서 직접 접촉해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원하는데요? 박서진의 위치, 그리고 USB, 그녀가 가진 증거 원본이에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끊겼다. 노트북 화면이 꺼지며 자동으로 종료됐다. 세우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박서진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녀와 아기는 안전할까? 집으로 가는 길 세우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들고 골목길로 들어섰다. 흰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차도 보였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깨끗하게 보였다. 고급 차였다. 세운이 집에 들어서려는 순간 세단 문이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세운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세운 씨 맞으시죠?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세운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다. K의 말대로였다. 그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넬 것처럼 손을 움직이다가 멈췄다.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한광물산 법무팀 소속입니다. 며칠 전 세운 씨께서 저희 직원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세운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박서진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안부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세우는 K의 경고를 떠올렸다. 절대 모른다고 해야 한다. 저도 몰라요. 그날 택시 태워서 보낸 게 전부예요. 연락처도 안 물어봤고요. 남자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었다. 그는 세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 서진 씨한테 연락 오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세단에 올라타고 떠났다. 하지만 흰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세우는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밤 세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서진이 궁금했다. 그녀는 정말 안전한 곳에 있는 걸까? 세우는 휴대폰으로 한광물산을 검색했다. 중견 건설회사로 자산 규모 5조 원. 회장은 고령으로 병환 중이고 실권은 아들 이도현 부사장이 쥐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세우는 결심했다. 박서진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날 밤 구급차를 부른 건 자신이었으니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세우는 흰벤을 피해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다. 병원 응급실 접수 창구에서 세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 전에 임산부 한 분 이송됐는데요. 박서진이라는 분이요. 제가 신고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박서진 씨요? 3일 전 입원하셨다가.
다음 날 오전에 퇴원 처리되셨네요. 퇴원이요? 혼자 가신 건가요? 아니요, 기록상으로는 보호자 동행 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분들이 데려가셨나 봐요. 세훈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박서진은 그날 밤 자신에게 집에 가면 위험하다고 했다. 가족이 있다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환자 보호자가 아니시면 어렵습니다. 세훈은 할 수 없이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병원 주차장으로 갔다. 경비실 옆에 CCTV 모니터가 보였다. 경비원은 졸고 있었다. 세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봤다. 녹화 파일을 되돌려 3일 전 날짜를 찾았다. 오전 8시경 한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박서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휠체어를 미는 건 정장 입은 남자 둘.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차량이 있었다. 흰색 밴. 세훈의 등골이 오싹했다. 서진은 자발적으로 퇴원한 게 아니었다. 그들이 강제로 데려간 것이다. 병원 기록은 조작됐고 가족 동행이라는 건 거짓말이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깨어나 세훈을 노려봤다. 세훈은 황급히 사과하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진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녀와 뱃속의 아기는 안전할까? 세훈은 K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서진 씨 찾았어요. 병원에서 강제로 끌려간 것 같아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광물산 소유의 경기도 별장에 있어요. 감금 상태죠.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세요? 증거가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자발적 보호 조치니까요. 게다가 경찰 내부에도 이도현 사람들이 있어요. 세훈은 분노가 치밀었다. 임신한 여자를 감금하다니. 이건 명백한 범죄였다.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움직이면 서진 씨만 위험해져요. 지금 이도현이 원하는 건 USB예요. 그걸 손에 넣기 전까지는 서진 씨를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USB는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서진 씨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당신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훈은 그날 밤을 떠올렸다. 모텔 방에서 서진이 가방을 뒤적이던 모습. 그녀가 무언가를 꺼내려다 다시 넣었던 것. 하지만 세훈은 그녀의 가방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전 못 받았어요. 그녀가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아니요. 택시 안에서 뭔가 떨어뜨렸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훈은 기억을 더듬었다. 택시 뒷좌석. 그때 서진이 내리면서 뭔가 소리가 났었다. 하지만 어두워서 확인하지 못했다. 혹시 그때? 세훈은 그날 탔던 택시 회사를 검색했다. 다행히 영수증에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3일 전에 그 차를 탔었는데요. 혹시 분실물 없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다. 아, 작은 USB 하나 있네요. 찾으러 오세요. 세훈의 심장이 뛰었다. 그게 바로 그것이었다. 세훈은 택시 회사로 달려갔다. 사무실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직원은 서랍에서 투명 지퍼백을 꺼냈다. 안에는 검은색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겉면에 작은 금색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한광물산이었다. 세훈은 USB를 받아들고 택시 회사를 나섰다. 손안에 작은 물건이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 800억 원짜리 비밀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다. 흰 밴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PC방으로 들어갔다. 가장 구석진 자리를 잡고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열렸다. 엑셀 문서였다. 제목은 특별 계정 입출금 내역. 세훈은 스크롤을 내렸다.
수백 개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송금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비고란에는 리베이트, 정치자금, 로비자금, 입막음비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금액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한 번에 5억, 10억씩 움직였다. 받는 사람 이름도 눈에 익은 것들이 많았다.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언론사 임원, 검사. 세우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 전체를 매수한 증거였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다.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세우는 이어폰을 끼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이걸 녹음해둬. 내가 죽으면 도현이가 모든 걸 없애버릴 거야. 박서진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안다. 도현이 눈빛을. 저 애는 날 기다리고 있어. 내 죽음을.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광물산 회장이었다. 이 명단에 있는 돈들은 모두 회사 돈이야. 도현이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참았어. 그럼 이제는요? 이젠 안 돼. 저 애는 선을 넘었어.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어. 서진아, 이 증거를 검찰에 넘겨줘. 내가 죽고 나서. 회장님. 부탁이야. 넌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세우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엔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다. 아버지가 뭘 남겼는지 알고 있어요, 서진 씨. 모르는데요. 회장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신 적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USB 내놓으면 안전을 보장하죠. 당신도 뱃속 아이도. 박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위협하시는 거예요? 저 임신 7개월이에요. 위협이 아니라 협상이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협조하든지 아니면. 절대 안 줘요. 이건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남자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녹음이 끝났다. 세우는 이어폰을 빼고 심호흡했다. 이도현의 목소리였다. 그는 임산부를 협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세 번째 폴더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계약서 사본, 통장 내역서, 명함, 그리고 사람들이 악수하는 장면들. 모두 거래의 증거였다. 세우는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 직감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K였다. USB 찾았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PC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이도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세우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PC방 창밖으로 흰 밴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남자 둘이 내려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세우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뒷문으로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세우는 3층으로 방향을 바꿨다. 옥상 문이 보였다. 잠겨 있었지만 세우는 어깨로 박았다. 문이 열렸다. 옥상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세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옆 건물과의 간격은 약 2m. 뛰어넘을 수 있을까? 뒤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거기서 남자 둘이 옥상으로 뛰어들어왔다. 세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더니 전력 질주했다. 옥상 끝에서 뛰어올랐다. 공중에 몸이 떠 있는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발이 옆 건물 옥상에 닿았다. 몸이 앞으로 구르며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세우는 일어나 계속 뛰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지만 그들은 뛰어넘지 못했다.
세훈은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사라졌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춰섰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주머니 속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무사했다. 휴대폰에 K의 메시지가 왔다. 잘했어요. 이제 그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세요. 절대 집에 두지 마세요. 세훈은 답장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숨어 있으세요. 세훈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이틀 동안 세훈은 숨어 지냈다. 친구 집, 찜질방, PC방을 전전하며 잠을 청했다. USB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숨겨두었다. 집에는 갈 수 없었다. 흰 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을 게 뻔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세훈은 동네 찜질방에서 씻고 나왔다.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향했다. 도시락을 고르는데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세훈 씨. 세훈은 몸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법무팀이라던 그 남자였다. 그 옆에는 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눈빛이 차갑고 냉혹했다. 소개하죠. 한광물산 부사장 이도현입니다. 이도현이 손을 내밀었다. 세훈은 악수를 거부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도현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미소 지었다. 긴장 푸세요. 해칠 생각 없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할 말 없는데요. 저는 있어요. 밖에 제 차가 있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세훈은 거부하려 했지만 편의점 밖으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보였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무진 뒷좌석은 넓고 쾌적했다. 가죽 시트에서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다. 이도현은 미니바에서 생수 2병을 꺼내 하나를 세훈에게 건넸다. 며칠간 고생 많으셨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당신네들이 감시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도현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오해예요. 우리는 단지 세훈 씨 안전을 걱정한 거예요. 박서진 씨를 노리던 사람들이 당신도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박서진 씨는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임신부니까 특별히 보호하고 있죠. 감금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도현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물병을 내려놓고 세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세훈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USB 어디 있어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택시 회사 CCTV 다 확인했어요. 당신이 가져간 거 알아요. 세훈은 입을 다물었다. 이도현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내다봤다. 세훈 씨,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곤경에 처한 여자를 도와줬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 손 떼세요. 이건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임산부를 감금하는 게 관여 안 할 일인가요? 감금이 아니라 보호예요. 서진 씨는 회사 기밀을 빼돌렸어요. 그건 명백한 범죄죠. 하지만 우리는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자료만 돌려받으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어요. 그 자료가 뭔데요? 이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USB 안에 뭐가 있는지 당신도 봤을 거 아니에요. 세훈은 침묵했다. 이도현은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세훈 씨,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USB 주면 42억은 그대로 당신 거예요. 돌려달라는 소리 안 해요. 게다가 추가로 10억 더 드리죠. 합해서 52억.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52억.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아버지 병원비, 동생 학비,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거부하면요?
이도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세훈의 동생이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다. 오늘 찍은 것 같았다. 동생분 고등학교 3학년이죠? 대학 입시 준비 중이고. 귀여운 여동생이네요. 세훈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다.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이도현은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다.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거죠. USB 주면 모두가 행복해요. 당신은 돈을 받고 서진은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당신 가족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안 주면요? 이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창 밖을 가리켰다. 세훈이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건물이 보였다. 세훈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은 쉽게 다쳐요. 특히 노인들은 더욱. 계단에서 헛디디기도 하고 차에 치이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세훈의 이가 갈렸다. 이도현은 명백하게 협박하고 있었다.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위협이었다. 당신 진짜 인간이에요? 저는 사업가예요. 손익을 계산하죠. 세훈 씨, 당신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요. 52억 받고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불행해지든지. 이도현이 명함을 꺼내 세훈의 무릎에 올려놓았다. 48시간 드리죠. 그때까지 연락주세요. USB 위치만 알려주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차가 멈췄다. 세훈의 집 앞이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다. 세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렇게 리무진은 사라졌다. 세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안의 명함이 뜨겁게 느껴졌다. 48시간. 이틀 안에 결정해야 했다. 52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집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섰다. 세훈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세훈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다. 하지만 가슴속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다. 그날 밤 세훈은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이도현의 위협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생 사진, 아버지의 모습.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세훈은 결국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다. 새벽 2시 찜질방 수면실에서 뒤척이던 세훈은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다. 그때였다. 세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K였다. 집에 가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도현이 당신 집을 감시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잡힐 겁니다. 세훈은 식은땀을 흘렸다. 거의 집에 갈 뻔했다. 그럼 전 어디로 가요?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왜 절 도와주는 거죠? 30분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찜질방 뒷문으로 나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세훈은 짐을 챙겨 조심스럽게 수면실을 나왔다. 복도는 한산했다. 비상구를 통해 뒷문으로 나가자 골목길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창문이 내려가며 목소리가 들렸다. 타세요. 세훈은 주저하다가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군인 같은 인상이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다. K. 맞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명은 강민준입니다. 전직 검사예요. 검사요? 5년 전까지는요. 한광물산 비리를 수사하다가 잘렸죠. 세훈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강민준은 계속 운전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당시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어요. 한광물산 비자금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위에서 수사 중단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반발하자 다음 날 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한 달 만에 검찰을 나왔어요. 이도현이 손을 썼군요.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다 그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차는 한강변 도로를 달렸다. 강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 혼자서 증거를 모았어요. 은밀하게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한광물산 회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박서진 씨를 접촉한 거예요? 아니요. 서진 씨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의 유언을 받았다면서요. USB를 넘겨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전에 이도현이 알아챘어요. 세우는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거군요. 당신은 변수였어요. 이도현도 예상 못한 평범한 대학생이 서진을 구해주고 그 과정에서 USB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42억은요? 그것도 당신이 보낸 거예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아마도 서진 씨가 사전에 준비해둔 것 같아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요? 오히려 덫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한테 거액이 입금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현은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동시에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강민주는 오래된 빌라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서 며칠 숨어 지내세요. 안전해요. 세우는 차에서 내려 빌라를 올려다봤다. 3층 건물이었다. 강민준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2층이에요. 식량은 냉장고에 있고 인터넷도 돼요. 하지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 가족은요? 이도현이 위협했어요. 강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알고 있어요. 제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당신 사람들이요? 저도 혼자가 아니에요. 5년 동안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죠. 전직 검사, 기자, 변호사들. 모두 이도현에게 당한 사람들이에요. 세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강민주는 세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세훈 씨, 당신은 용감했어요. 모르는 사람을 구했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48시간 후면 이도현이 움직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서진 씨를 구하는 거죠?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별장이에요. 경비가 삼엄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USB만 있으면 서진 씨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USB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그럼 이도현은 어쩔 수 없이 서진 씨를 풀어줄 거예요.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테니까요.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USB를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협상을 해요? 강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공개해도 소용없어요. 이도현은 이미 대비책을 세워뒀을 거예요. 언론 통제, 증거 조작, 증인 제거. 그는 5년 동안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하나 있어요. 생방송이에요. 조작할 수 없는 생방송으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죠. 그럼 이도현도 어쩔 수 없어요. 세우는 긴장했다. 그게 가능해요? 제 팀에 방송국 PD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서진 씨를 구해야 해요. 그녀의 증언이 있어야 완벽하니까요. 강민주는 세훈에게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새 폰이에요. 이걸로만 연락하세요. 내일 오후에 작전 회의 할 거예요. 그때까지 쉬세요. 강민주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세훈은 빌라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세훈은 침대에 앉아 USB를 꺼내 들여다봤다. 이 작은 물건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세훈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는 이미 판 위에 올라왔고 게임은 시작됐다. 다음 날 오후 강민준의 팀이 모였다. 빌라 거실에 5명이 둘러앉았다. 강민준 외에 40대 여성 1명, 30대 남자 2, 그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전직 기자 한지영 씨, 이쪽은 전직 경찰 김태우, 박성호 씨, 그리고 방송국 PD 최수진 씨입니다. 모두 세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평 별장 내부 구조는 파악했어요. 경비원 4명, CCTV 12대,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에요. 김태우가 노트북을 열어 건물 도면을 띄웠다. 하지만 후면에 비상구가 있어요. 여기로 침투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자잠금 장치예요. 박성호가 작은 기기를 꺼냈다. 이걸로 해킹할 수 있어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최수진이 태블릿을 세훈에게 보여주었다. 구출 후 바로 방송국으로 가요. 제가 생방송 시간을 확보해뒀어요. 밤 11시 뉴스 시간이에요. 세훈은 긴장했다. 그런데 서진 씨는 임신 7개월이에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강민준이 대답했다. 그래서 구급차를 준비했어요. 병원 구급차를 빌렸죠. 이걸 타고 가면 의심받지 않아요. 한지영이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8시에 출발해요. 별장까지 1시간 반. 9시 30분에 도착해서 10시에 구출. 11시 방송국 도착. 타이트하지만 가능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세훈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저녁 8시 일행은 구급차에 올랐다. 김태우가 운전대를 잡았고 나머지는 뒤에 탔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9시 40분 차는 가평의 한적한 산속 도로에 들어섰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다. 10분 후 앞쪽에 불빛이 보였다. 별장이었다. 2층 건물의 모든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구급차는 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모두 내려 장비를 챙겼다. 강민준이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세훈은 놀라서 물었다. 총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쏘지는 않을 겁니다. 일행은 숲길을 따라 별장 후면으로 접근했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윤곽이 보였다. 비상구가 있는 곳이었다. 박성호가 해킹 기기를 문에 갖다 댔다. 기계음이 삐삐 울렸다. 20초, 25초, 30초.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강민준이 먼저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한지영이 귓속말로 말했다. 서진 씨는 203호실에 있어요. 복도 끝에 203호 표지판이 보였다. 문 앞에 경비원 1명이 서 있었다. 강민준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김태우가 조용히 다가가 경비원의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다. 경비원은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다. 강민준이 문을 열었다. 방 안에 박서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행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세훈 씨? 세훈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진 씨 같이 가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더 불러 있었다. 강민준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행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그때였다. 1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침입자다. 경보음이 울렸다. 복도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뛰어.
일행은 계단을 내려가 비상구로 뛰었다.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다. 총소리가 들렸다. 벽에 총알이 박혔다. 세훈은 서진을 끌어안고 몸으로 가렸다. 조심하세요.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일행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뛰었다. 구급차가 보였다. 김태우가 문을 열어 젖혔다. 빨리 타. 모두 차에 올라탔다. 차에 시동이 걸리며 출발했다. 뒤에서 차량 한 대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김태우가 악셀을 밟았다. 구급차는 산길을 질주했다. 뿌리칠 수 있어요? 해봐야죠. 급커브를 돌 때마다 차가 흔들렸다. 서진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세훈이 그녀를 붙잡았다. 조금만 참아요. 20분간의 추격 끝에 뒷차가 보이지 않게 됐다. 김태우가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서울까지 1시간. 시간은 10시 30분이었다. 11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강민준이 시계를 확인했다. 빡빡하지만 해야죠. 차는 최고 속도로 달렸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세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세훈이 자신의 USB를 꺼내 나란히 놓았다. 2개면 충분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10시 55분 구급차는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최수진이 일행을 스튜디오로 안내했다. 복도를 뛰어가는데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스튜디오 문이 열렸다. 앵커가 대기하고 있었다. 최수진이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앵커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30초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세훈과 서진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조명이 켜졌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방송이 시작됐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다. 스튜디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앵커가 대본 없이 즉석으로 멘트를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긴급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한광물산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세훈과 서진에게 향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한광물산 회장 비서였던 박서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는 USB를 카메라에 들어 보였다. 이 안에는 이도현 부사장이 조성한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 로비, 불법 리베이트, 횡령 증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USB 파일 내용이 떴다. 엑셀 시트에 빼곡한 거래 내역들이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다. 금액과 날짜 그리고 받은 사람의 이름들. 현직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검사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스튜디오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최수진이 막아섰다. 방송 중입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문이 벌컥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이도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당장 방송 중단하세요. 앵커가 당황하며 카메라를 바라봤다. 하지만 강민준이 앞을 막아섰다. 이건 생방송입니다. 멈출 수 없어요. 이도현이 강민준을 노려봤다. 강민준, 당신이었군. 5년 전 그 검사. 오랜만이네요, 이 부사장. 이도현은 이를 갈며 스태프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당장 송출 끊어. 안 그러면 전부 고소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어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당신 이름이에요. 이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진을 향해 다가갔다. 서진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사를 배신하는 거예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회사를 살리라고. 당신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를 막으라고 하셨어요. 회장님?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돼. 서진은 두 번째 USB를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튜디오에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현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넌 이미 선을 넘은 거야. 아빠는 실망했다. 회사가 아니라 돈만 받구나. 서진아, 이 아이를 막아줘. 검찰에 넘겨.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이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카메라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순간을 목격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 녹음이라고. 강민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회계 장부 원본, 계약서, 통장 사본 전부 있어요. 국세청 조사 한 번이면 다 드러날 겁니다. 이도현은 비틀거렸다. 그의 비서들이 그를 붙잡았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이도현 부사장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이도현은 끝까지 저항했다. 이게 무슨...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지만 그의 말은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세우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배를 쓰다듬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다. 오늘 이 시간 한국 사회를 뒤흔들 폭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송이 끝났다. 스튜디오 불이 꺼졌다. 세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3개월 후, 세우는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이도현 전 부사장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한광물산 비리 연루자 23명 추가 기소. 국회 기업 비리 방지 특별법 발의. 세우는 미소 지었다. 그날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이었다. 세훈 씨, 시간 있어요? 아기 보러 올래요? 물론이죠. 지금 갈게요. 세훈은 병원으로 향했다. 신생아실 앞에서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다. 예쁘죠? 이름은 은우예요. 은혜의 은, 우주의 우. 잘 어울려요. 서진이 세훈을 바라봤다. 세훈 씨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도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 강민준 씨 팀이 한 거죠. 아니에요. 처음 용기를 낸 건 세훈 씨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세훈은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 새벽 다리 밑에서 비명을 들었을 때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뛰어들었다.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 42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이 물었다. 세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절반은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저 같은 학생들 도울 수 있게. 나머지는 아버지 병원비랑 동생 학비요. 역시 세훈 씨다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기를 바라봤다. 작은 생명이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밖에서 강민준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축하해요, 서진 씨. 그리고 세훈 씨 수고했어요. 강 변호사님도요. 강민주는 이제 변호사로 개업해 부정부패 고발 사건을 전담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이도현은 끝이지만 다른 재벌들은 아직 멀쩡하니까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도울게요. 세 사람은 미소 지으며 유리창 너머 아기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빛 속에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